시황부터 보고 요거는 이제 종목 기준으로 넘어가서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거는 13일 개장전 종목 그 방송국마다 조금씩 종목이 다른데 그 종목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체 기준 잡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부터 말이 간략하게지 이게 또 시황 들어가면은 굉장히 말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사이즈 잡을게요.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까지 녹화 되겠다. 자 보시면은 미국 증시입니다. 저점 깼나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그 시황의 문제가 뭐였어요? 방금 주말에 토요일 날 나온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8.6이 나왔죠. 뭐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주중에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올랐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안 잡히니까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 그 우려감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잡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되죠. 화폐 가치가 휴지가 돼서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휴지가 되고 이러니 이건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그 미국 쪽의 인플레이션을 놓쳐버린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당시 기준에 좀 멀리서 당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우지수 말고 S&P 500 지수. 왜냐하면 500개 우량주의 기준에서의 흐름 아주 예전부터 보겠습니다. 리먼 때부터 해서. 자,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 차트라는 건 퍼센테이지예요. 가장 최근이 많이 오른 것 같고 예전에 2003년 이후부터의 기준에서 여기는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박스 사각 박스로 쳐도 이 당시의 랠리가 이만큼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놨죠. 이때까지가 경기가 좋아서 이만큼 들어 올렸어요? 가슴에 손 얹고 돈을 뿌렸는데 경기가 좋아서 이만큼 올렸어요? 아니죠. 그냥 유동성이 많아져서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화폐 가치가 훼손되다 보니까 퇴출될 기업은 퇴출된 상태에서 퇴출된 종목은 퇴출된 상태에서 계속 좋은 종목은 남고 새로운 종목 들어오고 그리고 돈의 가치 훼손돼서 뭐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기준에서 올라간 거고 물가가 뭐 2009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따지면 뭐 8.6%만 올라왔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전년 대비라든가 이런 기준을 잡으니까 설정되는 범위가 다른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서 긴축에 대한 의미가 나온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 동향의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경기 동향 그것 때문에 올라온 랠리라고 치면 이때는 돈의 힘을 가지고 유동성 때문에 뭐 유동성 랠리라고 표현하지만은 유동성에 의한 뭐 지금과 비슷한 경기 지표가 돈을 뿌려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질 때 처음엔 돈을 잘 안 썼지만은 조금씩 돈을 쓰게 되고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잡을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정도. 그러다가 이제 2013년 경에는 이때 돼서는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올라왔던 거라면 이때는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돈의 힘을 가지고 일단 지표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긴축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 안 되니까 이때의 기준은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버냉키 처음 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유동성 공급해 주던 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100원을 주고 있었다. 한 달에 유동성을 100원을 뿌려주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요 유동성을 단계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90억, 80억, 70억, 60억 한 달에 그 돈을 뿌려주는 게. 시중에 나가 있는 채권을 사주고 돈을 현금을 준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겁니다. 버냉키 의장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거를 최근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2021년에 다시 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긴축이라고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긴축. 이제 긴축 재정 속에서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테이퍼링을 단행하는데 시중에 있는 돈을 쭉 땡겨오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이렇게 야, 돈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이걸 내가 빼올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중에 뿌리던 돈을 줄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년도에. 그렇게 됐었고 그럼 2013년 14년도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그 시황이 길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3% 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있죠. 이 당시에 이미 3%를 넘겨요. 이미. 금리를 올린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고점을 찍고 15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한 이후에 15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긴축을 하겠다. 돈을 회수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올립니다. 언제 올려요? 2012년, 15년 12월에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1월, 2월 두 달 동안에 조정을 받아요. 차익실현 욕구죠. 이따만큼 올라왔는데, 이따만큼 올라왔는데 일부의 차익실현 욕구가 터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점을 찍을 동안에 S&P 500 지수의 조정률은 15%. 칸 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저점까지 조금 앞뒷방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이 저점까지가 20%예요. 21% 채 안 돼요. 20%, 21% 뭐 하여간에. 그리고 지금은 19.05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 금리를 올리고 두 달 동안 조정받은 그 기준하고 최근에 금리를 3월 달에 올리고 4월, 5월에 조정받은 그 등락률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긴 15%, 저 위는 21%. 근데 지수는 2배가 올라왔거든. 2배 이상. 2200을 이때 당시에 고점으로 잡더라도 4600까지, 4800까지. 2배 이상 올라가고 30%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20% 빠진 거예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대세 하락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지표가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계속 올려요. 트럼프 대통령은 악을 쓰고 금리를 올리지 마라. 인하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쓰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재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좋은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진보정부 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을 때에도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였네, 지방총선이었네, 하여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1차로 뿌리죠.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그 난리 났던 사태를 야 이거 방역 시스템 문제로 여당이 무너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무너지긴커녕 몰표를 얻어내죠. 돈을 무지하게 뿌렸죠. 공식적으로. 그잖아요. 돈을 무지하게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쪽의 흐름에서 뭐 코로나19 오기 전에 요 고점에서 마지막 금리 올리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씁니다. 금리를 내려라 오히려. 그래서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는데 일단 지표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지표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근데 금리를 내리라고 내리는 과정 속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로금리까지 확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2.5%까지 올려놨던 금리를 다시 제로금리를 급격하게 내린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져서 여기서부터 살려놓은 경기가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 지표가 코로나19가 터져서 와장창 무너졌냐? 아니죠.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찌됐건 이런저런 조치들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지표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4, 5, 6 정도까지. 근데 다시 고점을 넘겨. 왜 넘겼을까? 아니, 고점을 넘기면 왜 넘겼을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터지고 그냥 코로나가 그때 끝났나? 아니잖아요. 정확히 7월 8월에 넘깁니다. 지표가 개선되고 나서. 금리는 여전히 대바닥인데 지표는 개선이 됐어. 더 좋아. 둔화돼 있다가. 그래서 그러한 그 지표를 바탕으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어찌됐건 금리를 내려라. 부양하자. 근데 코로나19까지 터져서 뭐 재난지원금까지 미국도 이제 뿌려댔으니까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어찌됐건 박빙의 승부에서 진 거예요. 박빙의 승부에서 졌고 그리고 그 박빙의 승부 자체도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표현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그 세계 1등 국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국 국민의 절반은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색깔이 없어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했다가 민주당 쪽에 이제 오바마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후보라고 치면 오바마 후보 또 클린턴 대통령의 이제 힐러리 여사. 아 이거 좀 센데 해서 간 게 공화당이에요. 원래부터 공화당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됐건 가자마자 뭐 어찌 따지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공화당 갔어. 거기서 정당하게 대선 후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투표해서 된 거지. 뭐 무슨 뭐 부정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에 그 상태에서 이제 쭉 돌려놓은 흐름에 대선 기간 동안에 뭐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부양책을 또 뿌리겠다라고 하죠. 돈 뿌린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특히 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2021년 1, 2, 3월 달에 1분기에 누구나가 얘기한 게 계속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저 당시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등락 범위가 1.3에서 1.8까지 올라갔어요. 3%도 아니고 1.3에서 1.8. 그거 올라가는데 쌩 난리들을 쳤고 윤정두만 이거 왜 옛날 거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좀 더 다 보여드릴까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야. 케이블 TV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조차도 보도자료 갖고 나와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뭐 1.7을 넘겨서 뭐 이거 큰일 났고 아휴 금리 인상할 때도 2015년도 금리 인상할 때도 3% 넘겼었는데 또 테이퍼링 얘기할 때 3% 일단 넘겼었는데 1점 몇에 왜 호들갑이냐. 그리고 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똑같습니다. 경기 부양책 돈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돈을 뿌려야 되는데 연준이 낮아서 이거 돈 뿌리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결론은 월가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3%까지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상 뭐 아직까지는 생각 없습니다. 굉장히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둘기파적인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 매파적인 성격이라면 비둘기와 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파적인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쪽에. 결국은 이 당시에 금리 인상을 놓쳤죠. 놓치고 이제 6월 넘어서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전 의장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했다가 훅두들겨 맞습니다. 또 야당한테 왜? 독립부서라기보다는 독립체인 연준에 대해서 압력 넣는 거냐? 정부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결론은 쭉 미루었던 부분에서 이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게 언제요? 1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말에 터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유가가 순간적인 강세. 예? 유가가 순간적인 강세. 지금 서부 텍사스 충질류하고 그 두바이유 보시면 꼬리 달린 부분 메꿔가고 있어요. 사실은. 응? 유가가 3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월 말에 전쟁이 난 거고 1월 말에 2월 달에 강세를 띄다가 이제 3월 달에 쑥 하고 던져진 거죠. 이제 그 2월 말에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원정 공격하고 뭐 이러면서 3월 달에 훅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고점을 깬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고점을 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서 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하고 이제 다 화답은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유가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죠. 이런 뭐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추가적인 강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강세를 이렇게 띠게 되면서 물가에 불을 지핀 거죠. 물가에.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한 게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띠는데 유가도 강세를 띄어. 그러니까 경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이 나온 건 뭐예요? 이것도 로그 차트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2003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 말에 말도 안 되는 8달러 미만의 두바이유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해서 본격적인 이제 물동량의 증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 유가 부분은 이제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걸치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으로 따진다면은 저 유가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 감안하면은 유가는 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저가에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진 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도 90년대 초반부터 한 자릿수 성장이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2000년부터 해서 분위기 자체가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확정을 못 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 성장률도 완벽하게 안 알려줘요. 조작을 해서 또 오픈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따르고 어찌됐건 결론은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였어요. 이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라도 유가를 잡겠다 해서 미국도. 근데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결국은. 왜? 수요에 의한 강세.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강세.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눌렸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강세. 근데 정확하게 로그 차트를 항상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2007년 9월 달에 뭐를 합니까?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 자리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걸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 뭐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만큼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정점이다. 그런데 유가는 폭등을 합니다. 추가 폭등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여기도 선물 시장이 더 세죠. 자금들이 마지막 오버슈팅 날리고 빠져나가는 기준. 지수는요. 글로벌 시장 지수는 이때 고점을 찍고 10월 달 마지막 고점 찍은 이후에 10월부터 전부 조정해요. 우리나라만 1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고 김대중 대통령 때 1차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때 2차인데 그게 정확히 10월 2일 날 악수를 합니다. 10월 2일 날 악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분위기에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를 찍고 조금 더 연결된 이후에 200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만 고점을 한번 조금 더 넘기고 거기서 정점. 상품이 그래서 여기서 왜 로고 차트로 보냐면요. 로고 차트로 안 보면은 굉장히 이 칸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칸이 커 보여요? 자,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의 2007년 9월이 여기고 10월부터요. 10월부터 요만한 칸이
로그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퍼센테이지가 아닌 그냥 일반 차트로 보면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앞전의 흐름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아.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50불에서 아이고 50불에서 잘 보세요. 50불에서 100불 올라오면 그럼 얼마에 더블 올라온 거죠? 그럼 50불에서 100불 올라오면 더블이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50불 올라왔는데 더블이잖아요. 50불에서 50불 올라왔어. 그럼 더블이잖아. 그러면은 봐봐요. 50불에서 이게 이제 150불까지 간다고 치면 일반 차트입니다. 그럼 저 위에까지 되겠지. 그죠? 저 위에까지. 50불에서 50불 안 하고 100불로 안 하고 좀 더 밑으로 할게요. 이게 차트가 보여지는 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75불. 응? 50불에서 75불 올라오면 25불 올라온 거잖아요. 그 25불을 더 올라간 게 이제 1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땐 착시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 크기만큼 올라왔다.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느끼셔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크기만큼 올라왔다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50%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 올라온 거고 여기는 이게 50% 올라온 거고 얘는 50% 택도 없지. 75에서 25% 올라갔으니까 30%? 30몇 프로 올라갔겠지. 그죠? 그거를 150불이 돼야 50불이니까 5, 7에 35 110불, 120불 그 정도 돼야 얘도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된단 말이에요. 50%. 로그로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50% 올랐고 얘는 30% 올랐고. 결론적으로 그건 나중에 뭐 수학적인 수치 부분이니까 나중에 배우시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전체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 큰 크기로 따지면 차이가 엄청나죠. 저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보시면 이만큼의 상승률, 이만큼의 상승률 대비 이만큼의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잖아요. 어쨌건 오버슈팅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요걸 로그 차트가 아닌 그냥 차트로 보면 거의 뭐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로그 차트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9월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요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던 거고 이거는 오버슈팅은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경기가 정점을 찍었는데도 오버슈팅이 일부 더 나왔다. 일부. 눈으로 볼 땐 일부가 아니라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부 더 나왔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현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폭락으로 옵니다. 폭락으로. 아니 경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유가 강세를 띱니까? 폭락. 이때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됐겠어요? 폭락.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됐잖아. 근데 어떻게 미국 달러 강세를 떼? 아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8.6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유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돈의 힘으로 막 원유를 사서? 아니지.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원유를 사요? 안 사지. 그럼 왜 올라갔어요? 달러 약세에 의한 결제통화의 약세. 왜 빠졌어요? 긴축을 하면서 달러 강세 전환. 왜 내려갔어요?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 전환. 뭐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는 왜 올라갔어요? 정확히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 금리를 왜 올렸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렸다. 농담해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에 의해서 강세를 떼요. 저때 화학 종류가 강세를 띱니다. 이때도 화학 종류가 강세를 떼는데 이거는 실적이 좋아진 강세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달러의 약세 때문에 올라간 유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유화학 쪽에도 수요가 증가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걸 핑계로 랩 상품에서 들어온 돈을 여기다 다 밀고 들어간 거죠. 결론은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거품으로 만들어놨던 정유화학은 다 박살이 납니다. 정유화학은 다 박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했다. LG화학 폭등 랠리. 그 시대별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LG화학 폭등 랠리. 그러나서 이때는 왜 유가 또 왜 깨져요? 응? 금리를 낮춰요. 경기를 부양할 만큼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야? 그러다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랬어. 그러다가 리먼인다. 코로나19 터지면서 제로금리 들어가면서 야 세계 경기 침체 오는 거야 해서 폭락. 이때 뭐 난리 났었죠. 어? 이때 난리 났었잖아. 그 저 전문가들 방송 나와서 뭐 어쩌저쩌고 이거 뭐 유가가 어쩌저쩌고 그러다 유가 선물 사가지고 증권사 애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해외 주식하죠. 안 된다니까. 해외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떠나서 증권사가 왜 해외 주식 마케팅을 그렇게 해.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증권사나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또 한국전력 이런 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민영화된지를 모르시고 자꾸 이게 국가기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야. 일반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는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옛날 키코 사태처럼 똑같이 해외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흥하든 망하든 해외 주식이 되게 뛰어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론은 수수료 무지하게 받아먹어요. 환전 수수료도 받죠. 또 연계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 세금 말고 수수료 무지하게 받아먹어. 그렇게 되면서 선물 거래도 많이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방송국 그 캐스터들 저 월급이 아니라 회당 출연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 캐스터 애들까지 그 친구들까지 이걸 다 샀어. 응?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작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가 오른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의 유가 강세는 뭐였어요? 어제 오늘 얘기하지 말고 지금의 유가 강세는 뭡니까? 수요에 의한 경기 회복에 의한 유가 강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좀 늦게 잡으니까 이 문제된 거죠. 그게 3%까지는 괜찮으라고 작년에 했는데 그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왔죠. 왜 빠르게 올라서?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 제로금리까지 낮춰놨으니까 유동성이 연락이 풀렸고 막말로 속된 편으로 유동성 풀린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미국도 뿌려댔죠. 뿌려댄 데다가 금리는 2.5까지 올려놨던 금리를 여기서 2.5까지 올려놨던 금리를 어떻게 제로금리까지 낮춰놨죠. 제로금리 낮춰놔. 돈 뿌렸어. 뭔 쌩 난리가 난 거지. 여기서 이제 그 2%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CPI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3%까지 괜찮아라고 하고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상하황 통과해서 돈을 뿌리겠다는데 뭔 수로 막아. 그러니까 물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이제 좀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빵 터지면서 유가가 빵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에 굉장한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그 언론인 피살 사건 있었잖아. 사우디 애들이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 아랍이 아니라 터키 대사관이죠. 터키 사우디 대사관에 기자가 들어갔는데 그 잡아서 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송환한 게 아니라 거기 죽여버리죠.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이제 미국이 카바치고 뭐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유가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회담하고 그 전에 이제 달래기 나서고 뭐 없었던 일 뭐 이렇게 뉘앙스를 주니까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날렸다 증산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뭐 정치 얘기는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런 보도 자료도 이제 유료망에 몇 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유가가 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건 뭐든 강세를 띠게 되면서 추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요일에 충격이 나왔어요. 금요일에 충격이 나왔는데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50bp 올린다고 했는데 올릴 거고
그래봐야 1.5%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0bp 올리면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50bp 올리면 2.5가 될 텐데 결론은 2018년도에 금리가 얼마였다고? 2.5였어요 이게. 그럼 그 당시보다 지표가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서의 흐름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흐름 그것 때문에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경제 지표는 조금 여러 많이 부담스럽게 나와 있죠. 근데 윤정도는 분명히 1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부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찍 봉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겁니다. 다만 이제 지표는 금리 올리고 나서 2달, 3달 정도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졌으니까 뭐 3달 거기서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보시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 끝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똑같이 됐어요. 이 얘기한 대로. 응? 1월 저점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려내려간 1월 저점을 2월, 3월 때 잠깐 툭 치고 돌리고 툭 치고 돌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툭 치고 하루 개파락 나온 다음 돌리고 하루 개파락 나온 다음 돌리고 이렇게 돼서 3월 달에는 오히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4월 달에 잘 흐름을 가져가다가 4월 20일에 문제가 불거진 거죠. 4월 20일에. 어떤 거? 넷플릭스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죠.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 쪽의 실적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응? 넷플릭스의 실적. 그 다음에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의 마이너스 12%. 시가총액 5위. 그러니까 네이버가 12%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마이너스 14%.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에 14% 빠졌다고 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마트, 스냅,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8위예요. 응? 그럼 현대차가 하루에 시간외에서 6%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빠지면서 영향을 준 건데 결론적으로 이들이 4월, 5월 달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5월 달 대비해서 또 10%를 들어 올린 거예요. 응? 이번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럼 요 흐름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일본으로 보시면 3월 이후에 쭉 보시면 미국이 무너진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어요. 예를 들면 이게 금리 때문에 밀렸어요? 아니 금리 인상 다 끝났는데 금리 인상 끝나고 나중에 50bp 더 올린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러고 나서도 반등 나왔었는데 뭔 소리야. 이게 금리 때문에 내린 거야?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 갖고 내렸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여러분들 돈 들어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 안 하고 남들 얘기에 휘둘리냐고. 윤정도 얘기하는 거 다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밀렸냐고. 방금 얘기했잖아. 4월 20일부터 해서 넷플릭스는 아시잖아요. 응? 거기다가 테슬라 12%씩 시가총액 5위가, 그다음에 아마존 시가총액 4위가 9%씩, 또 그 다음에 스낵, 월마트, 스낵, 응? 그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기업 실적 때문에 영향이 5월 20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6일 날 마이너스 5% 밀렸는 6% 시간에 밀렸는데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5% 올라. 시가총액 8위. 그러고 나서 나스닥도 2% 올라온 거예요. 나스닥이 하루에 4%씩 수준 빠진 게 테슬라 때부터. 그다음에 아마존 때 4% 이상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10% 이상 11% 들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조정받은 거야. S&P 500 지수도. 근데 전저점 깼냐고. 그러면 얘들은 20일 날이 저점이에요. 뭐 때문에? 본인들의 기업 실적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비해서 2배, 4배까지 올랐어요. 얘네 지수가. 2배, 4배.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2배 이상, 나스닥은 4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쪽 한번 볼까요? 유럽 쪽? 독일이 뭐 문제 있어요? 4월 이후에 저점 언제 깨? 4월 이후에. 4월 달에 미국장 난리 났다고 쳤을 때. 5월 9일 날 저점 딱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5월 20일까지 미국장 난리 났었는데 걔들이 뭐 난리 난 거 있어요? 유럽이. 없죠? 아, 있냐고. 농담이 아니라 있어요? 없잖아.
유럽이 더 깨져 내려간다고 해도 미국 쪽에 나스닥 보여드려? 나스닥 쪽에 5월 20일 날처럼 이렇게까지 내려간 그 흐름이냐고. 5월 초순에 다 여기서부터 돌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렸지. 그리고 다시 이 자리, 요 자리, 응? 뭐 예를 들면 12,000 내려올까 그 생각이잖아. 나스닥은요. 무슨 얘기냐면 디커플링이라고. 미국이 빠지든가 말든가 유럽이나 일본은 안 빠진다고. 일본 거 보세요. 일본 거 하나 둘 셋 띠용. 독일 3월 저점, 일본 3월 저점 안 깼죠. 나스닥 어떻게 해서? 깼잖아. S&P 500 지수 어떻게 해서? 깼잖아. 다우 어떻게 해서? 깼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깼다고 독일이나 일본이 왜 안 깼어요? 금리 인상 얘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아니고 지들 기업 실적이 물론 여러 가지 겹친 거지만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거품까지 냈던 애들이 그 거품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데 그걸 뭐라 그래?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일본은 월봉으로 따질 때 자 1월 저점이 여기에요. 응? 1월 저점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올해 1월 저점이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저점이 3월 달에 내려온 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왜 내렸어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 주식 조작, 증권 조작 관련해서 관련해서 같이 포함됐다 그래가지고 3거래일 동안에 자체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돌렸죠. 왜? 펀더멘털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럼 1월 저점 대비해서 얼마 여기까지 올랐던 거예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월 저점 대비.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거의 3천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3월달 빼고 일시적인 거니까 3월달 빼고 그러면 600포인트 내려왔다고 치면 그중에 300포인트 돌린 거잖아. 우리나라 3,000포인트까지 돌려놓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또 못 갔어. 이번에. 자 보시면 우리나라 월봉 봅시다. 제발 좀 방송에서 짓거려대는 거 떠드는 거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번에 기준만 따지세요. 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만 올해 보시면 1월 달 저점 여기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안 빠졌습니다. 왜 안 빠졌냐면은 자, 첫 번째. 앞전에 미리 조정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었죠.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게 다른 쪽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요? 1월 26일 날 정점에 달하여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1월 26일. 그렇게 해서 이제 깨져 내려간 저점인데 보세요. 농담해라. 5월 20일 날 나스닥 저점 깰 때 그 위치가 1월 저점 겨우 한 번 넘겼어. 왜 그랬을까? 이때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북한이 어떤 그 인식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거푸 뭐 7번, 8번씩 막 미사일 쏴댔겠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일한 분단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 장대 음봉. 그게 일본에도 일부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해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가슴에 손 얹고 아까 윤정두가 LG화학 얘기하고 기아 얘기하고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웃기시네 뻥치네 이랬을 거 아니야. 야 내 종목이 박살나 있고 시장에서 야 종목들이 다 박살낸다 거짓말하지 마 그랬을 거 아니냐고. SK 하이닉스 작년 10월 저점 95,500원 대비 위에 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LG화학 작년 말에 시가총액 9위 최근에 9위까지 또 밀렸죠. 지금 시가총액 6위로 돌려놨어요. 저점 대비 3월 저점 대비 34%, 4월 저점 대비해서 32%들 올려놨단 말이야. 기아 어떻게 됐냐고. 3월 저점 대비 28%. 그리고 기아는 빠진 게 없어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뭔 소리냐면은 시장이 빠진 게 없다니까. 없는데 왜 자꾸 거짓말쟁이들하고 얘기를 하냐고. 시장 지금 굉장히 힘들다며. 나스닥도 만도 깰 것 같다며.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우리 지수는 안 깨졌는데. 여기서 더 깨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챙겨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깨지면 PBR 1배 미만으로 내려가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역대적으로 너무 깨져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단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며.
라면값 올랐다며. 쌀값 올랐다며. 공산품으로 할까요? 라면값 올랐다며. 또 다른 거 뭐 물가 연동 짓는 거 다 올랐다며. 휘발유도 올랐다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의 매출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안 쓰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가 다시 내려와야죠. 안 내려왔잖아. 그리고 그 물가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아니 하루에 다우지수가 많이 빠지면 5%씩 빠졌는데 왜 3% 3.5만 빠지냐고. 5% 깨고 나가면 저점 다 깨버려야지.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심리적인 부담 요인 이런 게 겹쳐진 거지. 안 빠졌잖아. 1월 저점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확전이 됐고 금리를 실제로 올렸고 빅스텝이라고 뭐 난리를 치고 또다시 빅스텝을 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안 깨졌잖아. 월요일 날 살짝 이탈이 된다 해도 제한적이잖아요. 다만 안타까운 거 아쉬운 거는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했어요? 전체로 따질 때 여기까지 돌리는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못 돌렸어.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유럽도 이만큼, 일본도 이만큼 돌렸는데 우리나라는 못 돌리고 음봉이었어. 왜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지. 북한이 핵실험한다며. 그래서 주중에 유럽이나 일본은 주중에요. 미국이 빠지거나 말거나 주중에 올랐다고. 굉장히 강세를 떴다고요. 보실까요? 자, 다우지수가 일본 기준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급격히 조정을 받은 거고 또 S&P 500 지수도 목금, 나스닥도 목금이죠. 거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다가 수목금이라고 한다면 니케이 지수가 5월 말에 아니 꼭 자고 일어나면은 미국 장은 올랐는데 시간에 좀 어려워서 우리나라 좀 많이 눌렸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때 좀 덜 오르고 눌린 것 때문인지 주간 단위에서 4거래일 상승했어요. 요게 언제? 6월 6일 우리나라 휴장인 날. 응? 장대 양봉. 하루 그 다음 날 또 상승, 또 상승, 또 상승. 그리고 하루 빠진 거야. 월요일 날 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죠. 응?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하나도 못 쫓아왔잖아. 같은 아시아인데. 왜? 북한의 핵실험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거지. 불거진 거지. 맞불 작전 막 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빠르고 굵고 짧게 마무리가 되고 회복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응? 결론적으로 지금 지수 하나 보셨어요. 일단 지수 하나 보셨는데 그러네. 지금까지 내가 공포감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미국 쪽은 좀 빠졌지만은 나머지 유럽이나 일본은 완전히 디커플링이고 일본 같은 경우 월봉이 아주 기가 막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져봤더니 이 녀석들이 쥐들이 얘기한 종목 아작나고 박살나고 그 거품이 밑도 끝도 없이 깨져 내려가고 셀트리온 이런 애들 시가총액 3위짜리가 13위까지 깨져 내려가고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요. 무지하게 빠져요. 미국이 박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빠진 게 없어. 우리나라 빠진 게 없잖아요. 미국이 깨졌든 말든 빠진 거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빠진 거 있냐고. 농담이 아니라 없잖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수는 안 빠졌는데 내 종목만 깨졌어.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가. 응? 물론 삼성전자도 어렵고 다 어려워. 삼성전자 신저가야. 얘는 신저가 아니야 지금 지수는? 지수가 신저가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작년 10월부터는 어찌됐건 우리는 하이닉스 위주로 갔잖아요. 주력 기준에. 거의 LG화학. 응? 잠깐 보고 갈까 그러면 종목을? 잠깐 보고 다시 거기 저 뭐야 시황을 좀 짧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시황을 제대로 읽어드려야 뭐 나머지 부분을 그렇구나 하지. 자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도 힘겨워요. 힘겨운 정도가 아니라 숨도 못 쉬겠어요. 얘도 올해 들어서도 응? 뭐 전체적으로.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2015년 이후에 2015년 12월 이후에 이게 005 00
그러면은 680074 0082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 칸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82에서 한 0079 정도 하면 되겠다. 0079 그렇죠. 그럼 12월 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월 거부터 했을 때 시장이 지금 33%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193입니다. 지수로 볼까요? 지수로 보면 더 빨라요. 뭐냐면 00 아까 얼마였어요? 0079였나요? 월봉 기준에 0079 잘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기준에 잘 보세요. 여기 종가입니다. 이 종가 대비해서 시장의 지수는 33% 정도 올라와 있어요. 1957 대비해서 30% 조금 넘게 올라와 있어요. 대형주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 중형주, 소형주는 아예 미치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좌 다 검사해 보면 원래 대형주 갖고 계시다가 쓸데없이 케이블 TV라는 걸 알게 돼서 윤정두 같은 그 나부랭이들 전문가들 알게 돼서 대형주 다 팔고 이거 중형주, 소형주를 산 거예요. 서울경제TV 토요일날 아침에 분장실 가면은 분장해 주신 분이 맨날 그 얘기해. 전문가분들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종목사라는 거 다 샀더니 계좌가 아작이나 있대. 뭐뭐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있대. 그놈들한테 당장 물어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팔고 딴 거 사라 그랬대. 어떤 거요? 그랬더니 또 본인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는 종목군들이야. 저도 들어봐야 알지도 못하는 종목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다 파세요. 싹 다 팔고 뒤도 돌아오지만 알았더니 50% 60% 빠져가지고 도저히 팔 수가 없대. 냅두면 가겠죠. 상패됩니다. 아주 악담을 했지. 그게 23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윤정두가 하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 죽는다니까. 특히 이번 장에서는 완전하게 다 죽는 거예요. 이번 장에서는. 거기다 정부 바꿨죠.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달라요. 테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합수부 만들어서 니들 다 잡아버릴 거야. 그러면 소형주, 잡주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업종 기준에서도 보시면요. 21개 업종에서 4개의 업종 빼고는 4개의 업종이라는 거는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은 얼마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장이 33% 올라왔고 의약품은 72%. 그러니까 한 시장 대비 2배 올라와 있네요. 코로나19에 그 거품을 끼고도. 비금속 광물은 얼마 올라와 있어요? 저쪽 그 고점 대비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얘네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1%도 안 돼.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77%니까 얘도 2배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철강금속. 세 번째 2개의 업종이죠 이제. 그리고 통신. 시장 대비 더 올라간 거는 의약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통신. 나머지는 시장 대비 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심각한 거는 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수 자체가 더 깨진 게 더 많아. 통신도 이거 뭐 얼마 올라왔을까? 여기서부터 따져줘도 45%. 그러니까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45%고 시장 대비 조금. 21개 업종에서 의약품 정도가 시장 대비 2배. 코로나19 끼고도. 그다음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 미만인 비금속 광물이 뭐 2배. 그리고 통신은 조금 더 올라온 거야. 조금 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들고 올린 건 누구예요? 금융주들은 아작이고. 전기전자 업종이라니까. 189%. 아직까지. 저 당시가 금리를 올릴 당시 기준. 그게 삼성전자고 그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옥석 가리기 하시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한 10월 이번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얘네들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게 똑같이 누구예요? 모건 스탠리죠. 이 나쁜 놈 새끼들 아주 그냥 모건 스탠리 이놈 새끼들. 작년에 8월 10월 달에 CLSA가 부정적인 의견 반도체 디램 의견 내고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의견 내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작이 났고 하이닉스 95,500원까지 밀렸고 실적 전망치가 12조 3천억 순이익에서 올해 22년도 실적 전망치가 12조 3천억에서 9조 6천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미국 1위인 모건 스탠리가 그따구 짓 하고 있을 때 미국 2위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어간 메릴 린치라든가 또 2위인 골드만삭스는 뭔 소리야 긍정적인데 거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우리 고정거래처 가격 괜찮은데 뭐 디램 가격이 왜 정점이야? 이렇게. 윤정도는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PER 6배,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온 걸 이걸 못 사면 시장 떠나야지요 라고 했죠. 결국은 그 저점 대비 지금 실적은 30% 정도 올라와 있어요. 30%.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 가격에서 뭐 9만 원 공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럼 정신 나간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 뭐 10만 원 공방. 그러니까 안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지. 이거 내려올 거니까 정리하세요 하고 쉬십쇼가 아니라 쓰레기들을 여러분들께 안겨주고 있잖아요. 쓰레기들을. 응? 시가총액 진짜 뭐 조 단위 이상 갖고 나오는 방송이 몇 개나 있어요. 1,000억, 2,000억짜리 방송 나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잖아. 방송 만드는 PD부터 해서. 결론은 하이닉스 기준은 지금 12만 원 수준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망치 부분 대비해서 순이익이 지금 현재 30% 증가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주가로 따졌을 때 12만 원에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1분기 실적은 벌써 검증이 됐고 밀리면 밀릴수록 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에서는 LG화학이 LG화학 월봉 봐보세요. 지금도 대바닥 인식이 잡히죠. 그죠? 고점 대비 무지하게 빠졌죠. 그잖아요. 얘 시가총액 9위에서 6위로 올라왔어요. 응? 시장지수 얘기했잖아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빠진 게 없다고 솔직히. 그럼 얘는 바닥 대비해서 33% 올라왔어요. 3월 대비. 4월 달 대비해서는 32% 올라온 겁니다. 근데도 갈 자리가 아주 굉장히 많아. 그럼 눈 부릅뜨고 제대로 판단해서 옥석 가리게 해서 이런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잡아드리면 되고. 근데 지금까지도 물적 분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것들이 꼭 방송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아는 어떻게 됐어요? 빠진 게 없죠. 꼬리 빼고 나면은 작년 1, 2월 달에 비이성적인 변동성 빼고 나면 빠진 게 없어. 기아는 어때요? 바닥 대비 28%. 지금 이제 조금 늘려서 1%? 근데 저 고점 찍을 때 28% 올라왔을 때. 실적 상상을 초월해 지금도. 그러면 조그마한 수익 종목 이게 아니라 시가총액 10위 기아, 시가총액 6위 LG화학,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이렇게만 지금 쥐고 계셨어도 방송에서 뭐 한두 달 얘기해? 계속 얘기했잖아. 계속. 그들만 갖고 있었어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까지도 전부 기회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 아직까지 시장 대비해서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에 시가총액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시가총액도 그리고 빠르게 이제 그 저기만 넘겨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종목이 중요하니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미국의 시가총액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저 주알투 6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알투 6강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디커플링이 됐는지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대비 미국이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 미국 빠진다고 우리 다 빠져? 미국 빠진다고 유럽 빠졌어요? 미국 빠진다고 일본 빠졌나? 미국 빠진다고 우리가 빠졌냐고. 안 빠졌다니까? 그잖아요. 4월 5월 저점 찍을 때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안 밀렸단 말이야. 안 밀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미국만 미친 듯이 오른 거였잖아요. 미국만 미친 듯이 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3,000포인트 찍을 때 3,000포인트 찍을 때가 아니라 3,012포인트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2015년 대비해서의 상승률인데 나스닥이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대비해서 몇 배? 300%도 올라와 있었어. 다우가 2배 더 올라간 거 2배. 여기 뭐 4배 뭐 그렇게 따지면 4배 배수로.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규모 면에서 얘네가 더 빠질 때에도 이쪽은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000포인트 기준 잡을 때 그 수준까지 거의 다 되들르는 거예요. 금요일 종가에 저게. 유럽 쪽에 이제 어찌됐건 그 우크라이나가 바로 자기들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직접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올라올 자리 내내 일본 증시 내내 올라올 때 우리나라는 하루 휴장인데다가 또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꽤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그 내용은 5월 29일자 주알토 아카데미를 한번 볼까요? 5월 28일자? 5월 28일자 아카데미 봅시다. 왜냐하면 이거 다 나눠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번씩 보시고 이거 매번 해드린 내용이에요. 아까 해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굳이 그걸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 지금 뭐 솔직히 1시간 뭐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윤정두가 광고를 해서 뭐를 해서 이 시황 얘기해봐야 다들 그냥 아유 듣기도 싫고 그러다가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시황을 얘기해도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서 듣는 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전에는 아이 뭐 종목 준다고 그러면 왜 뭔 시황이야 대도 않는 시황 뭐 이러다가 결국은 시황을 보시게 되는데 이런 거 다 방송에서 해드렸어요. 방송 힘들 때마다 작년이면 작년 올해면 올해. 그러니까 여기서 굵은 것만 보여드리겠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요? 금리? 영국은 4번 올린 거예요. 이게 25bp씩. 얘는 빅스텝으로 뭐 한번 올린 거 어차피 1%야. 바닥금리예요. 다 바닥금리야. 아 유럽이 긴축하겠다. 바닥금리에서 긴축하는 거예요. 11년 만에. 우리나라도 1.75. 응? 우리나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저렇게 하면서 재난지원금은 또 뿌려. 응? 인플레이션이라며 돈은 또 뿌려. 에휴 참. 어찌됐건 뭐 그거는 뭐 그건 거고 시장에 미친 영향. 금리를 올릴 때는 무조건 다 올랐어요 지금. 지금 왜 안 올라? 첫 금리 올리고는 조금 휘청휘청해요. 그게 2015년도에는 2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돌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좀 가파른 거. 그 원인 제공 부분은 지난해 안 올렸던 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겁니다.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요. 조금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는데 어떻게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냐고. 폭락을 해야지. 방송 나오는 애들이 뭐라고 떠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이 양반들아 경기가 안 좋다면 어떻게 유가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라며 인플레이션. 화폐가치의 훼손. 금리 조정을 통해서 잡아내면은 그러면 문제 없겠죠. 요건 다 대세 상승기 하락기는 금리에 연동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그 금리,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 14년도에 테이퍼링 할 때도 3%였어요. 근데 기억 안 나세요, 지역? 기억이 나셔야 돼. 어떤 게 2021년 기억 나셔야 된다고. 2021년도에 1.3에서 1.7까지 올랐을 때 방송에서 쌩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이때도 방송 갖고 나간 게 야 이거를 봐라 이거. 똑같은 테이퍼링 할 때 그리고 실질 금리 올렸을 때 3%를 넘겼었어요. 근데 시장은 랠리입니다. 랠리. 조정해라 랠리. 그래서 작년에 이 얘기 나올 때 진짜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다 후배지만은 연세가 많다고 저보다 선배는 없어요. 다 후배란 말이야. 다 후배지만 진짜 너무들 한다. 지표 하나만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가도 되는데 아침에 보도자료 나온 거 기자분들이 써놓은 거 그거를 갖고 나서 짓거인양 떠들어대는데 그럼 그 기자분들보다 못한 것들이 나와서 전문가라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8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장이 올랐어요. 1.7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러나서 이번에 또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 하나 없어요. 비이성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장단기 금리 그 격차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올려서 안전자산이어서 올라간다. 그것도 개뻥입니다.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 여기서는 왜 100에서부터 90까지 내려가냐고. 90을 이탈했죠. 금리 올리던 시점이잖아요. 2018년 10월까지 금리 올렸으니까.
저 때는 왜 내려? 금리 올리는데. 그러니까 금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는요. 여기는 지금 선에 안 나오는 월선 차트 여기는 안 나오는데 리먼 때 달러가 폭락을 했지. 아니 달러 폭락했잖아. 리먼 때요. 지금은요. 달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돼버렸는데 그럼 미국의 문제인데 달러가 강세를 띄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강세를 띄어야 돼? 약세를 띄어야지. 얘들 문제인데. 심각한 상황이면 달러가 폭락을 해야죠. 무슨 안전자산 개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때 우리나라 문제였어요? 이때 외환잔고가 적어서 올랐나? 이때는 동남아의 외환 위기였잖아요. 태국에 대해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발생시켜 놓은 파생에서의 문제. 그렇게 되면서 동남아 외환 위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쓰레기가 된 거고 외환 잔고가 없어서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외환 잔고가 세계 10위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원화가 리먼 브러스 실질적인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됐죠. 지금 뭐예요? 화폐 가치 이렇게 휴지 됐나? 아닌데 왜 공포감만 불러 일으키냐고. 그렇게 해서 대형주 다 팔고 소형주 가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합수부 들어와서 이제 다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소형 잡주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CDS 프리미엄 지금 문제 없어요. 응? 이 당시랑 다릅니다. 리먼 때처럼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를 700bp를 주고 발행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처럼 코로나19 터질 때의 흐름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그래요? 응?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래서 벌써 2주 전에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 다 해드린 거예요. 벌써 2주 전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면은 농담이 아니라 5월 20일 날 걸 깨고 내려가야지 왜 안 깨고 내려가냐고. 응? 이런 장대음봉도 떨어지다가.